자, 일주일 잘 보내셨을까요? 우리 수업 시작하죠. 안녕하세요.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요? 다시 한번. 안녕하세요. 네. 자, 학계로는 단연 황지연이어야 한다. 내가 자신감 있게 열심히 잘 가르치겠다는 말씀을 좀 담아서 제가 이렇게 표현했고, 자, 지난주에 우리 수요 공급에서 마지막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이렇게 구분을 했었어요. 이제 그거 마무리 정리하면서 진도를 나갈 건데, 이제 스마트 학교론이 나왔죠. 교재가 예쁘게 잘 나왔어요. 민트색으로. 이제 교재로 진행할 거고, 자, 수요와 공급 테마 5번이고 페이지가 27페이지죠. 이제 교재를 가지고 공부할 거고, 11월, 12월 달에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모든 테마를 하는 게 아니라 100% 시험에 나오는 테마만을 중심으로 해서 약 14개 정도 테마를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고, 이제 1월 달부터 2월 달, 3월 달 3개월간 전 테마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4, 5, 6에는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완성할 거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한번 보죠. 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가 이제 경제론에서 첫 번째 기본 문제로 이걸 두 개를 구분해야 되고 차이를 알아야 되는데, 자, 수요량의 변화는 해당재와 가격에 의해서, 자, 해당재와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될 때까지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과정을 무슨 변화라고 할 거냐라고 할 때 수요량의 변화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수요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상에서 곡선 위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예요. 점이라는 건 꼭 없어도 괜찮아요.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가 중요한 포인트고, 자,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의 가격 변화인데, 해당 재화는 관심 있는 그 재화를 얘기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여기 가격이 나오고 양이 나오는데 경제론에서는 가격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해요? 양이 중요한 거예요. 양이 중요하니까 양이 만약에 A의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과정을 봤을 때 이 A가 관심 있는 해당 재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당 재화는 A가 되겠죠. A의 가격에 의해서 A 양이 변하게 될 때 이 전체의 과정을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 위에서 움직인다. 그럼 수요량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딱 하나, 해당 재화의 가격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 위에서 오른쪽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모양은 무슨 곡선? 수요 곡선이죠. 수요 곡선을 기호로 쓸 수 있다 그랬죠. 알파벳 D라고 쓴다 그랬어요. 디맨드의 약자. 이건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수요 곡선 상에서 위에서 이 점이 이렇게 좌우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면, 자, 수요량이 만약에 A라고 해보죠. A의 수요량이 변하는데 A 수요량이 변하게 되는 원인이 A의 가격이 아닌 해당재와 가격 이외 요인에 의해서 변하게 될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이 수요 변화가 일어나면 곡선이 이동하는 거예요. 곡선 자체가 이동한다, 곡선이 이동한다.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좌측으로 이동할 수도 있더라라는 건데, 모양이 보니까 곡선이 우측으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곡선이 이동한다. 이때 그래프를 그릴 때 세로축은 P라고 쓰는 거 무조건 정해져 있는 거예요. 프라이스 약자 가격을 얘기하고, 가로축에 쓰는 건 퀀티티 약자 Q를 쓰면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아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건 가격이 상승하냐 하락하냐를 얘기하고, 더 중요한 건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양이 감소하냐 증가하냐를 얘기하는 거죠. 근데 경제론에서는 양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건 경제론 끝날 때까지 항상 머릿속에 양이 중요한 개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자, 얘가 오른쪽으로 가면 우측으로 간다, 왼쪽으로 가면 좌측으로 간다라고 하는데, 이 모양을 이렇게도 얘기해요. 잠깐 내용을 본다라면 우상향이라고도 하고 좌하향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근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상하는 따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측 좌측만 따져도 된다. 상하는 이건 사실 엄격히 얘기하면 잘못된 표현인데,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틀린 걸로 하지 않겠다,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건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얘기하고 이 말이 왜 나왔냐만 잠깐 해석한다라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생겼을 때 오른쪽이 내려간 모양인데 얘가 우측 가면 이렇게 될 거고 좌측 가면 이렇게 될 건데, 마치 우측 좌측으로 간 모양이 이렇게 우상향으로 간 것처럼 보이고 좌하향으로 간 것처럼도 보이네 라고 해서 이 우상향 좌하향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져도 된다. 상하는 몰라도 괜찮아요. 자, 곡선 위에서 움직일 때는 자, 보죠. 자,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곡선 위를 따라서 갈 때는 얘가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 있죠. 그러면 이쪽으로 갔다라는 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올라갔으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이 곡선 위의 점이 상향으로 갈 거고, 가격이 하락하면 이 점이 하향으로 내려갈 거예요.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에서 수요의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해당재와 가격, 이게 A라면 A의 가격이 아닌, 얘가 아닌 이외 요인에 의해서 수요량이 변하게 될 때 수요의 변화라고 했어요. 여기서 주의할 거, 소득 들어갈 수 있죠. 금리 들어갈 수 있고, 대출 규제 들어갈 수 있고, 인구수 들어갈 수 있어요. 한번 간단히 우리 상식적으로 해석해 보면, 소득이 늘면 수요량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하겠죠. 그럼 곡선은 어느 쪽으로 움직일까요? 여기서 양이 이게 가로축의 오른쪽으로 가면 양이 증가하는 거니까 곡선이 당연히 우측으로 이동하겠죠. 자,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금리가 내려가면 대출 받기가 쉽겠죠.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살 거니까 우측으로 갈 거고, 자, LTV, DTI 얘 중요하다 그랬어요. 대출 규제, 금융정책인데 얘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출금이 많아진다. 대출 규제에서 LTV, DTI가 상향 조정되면 대출금이 많아져요. 그럼 대출금 많이 빌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우측으로 갈 거예요. 인구수 많아져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우측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 두 개를 알아야만 문제를 풀어요. 출제자가 문제를 낸다면 이 두 개로 답을 결정해요. 얘 보니까 가격이 올랐다 내렸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상 기대라고 했어요. 예상 기대. 자, 이건 엄격히 얘기하면 사람의 심리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다. 가격이 하락할 거라고 기대했다. 라는 건 내 마음에서 심리가 올라갈 것 같네, 내려갈 것 같네를 얘기하지, 실제로 가격이 변한 게 아니에요. 가격 상승 예상이라고 한다면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가격이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마음에서 심리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럼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대요. 미래에 가격이 오를 거라고 예상했어. 그러면 지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산다 안 산다? 미래에 올라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지금 사야 나중에 돈 벌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가격이 올라갈 거로 예상할 때 수요량이 증가할 거예요. 자, 이건 수요의 변화를 얘기한다. 가격 변화가 아니라 예상 기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 중요한 거. 자, 다른 재화가 변했을 때, 얘는 해당 재화의 가격이 변할 때만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다른 재화라면 이게 아니니까 수요의 변화라고 하겠죠. 근데 이 다른 재화는 그냥 상관없는 다른 재화가 아니라 관련이 있는, 해당 재화와 관련이 있는 다른 재화를 얘기해요. 이때 해당 재화와 관련 있는 다른 재화가 두 가지가 있어요. 대체재, 보완재. 관련 있는 두 재화의 관계가 대체 관계가 있고 보완 관계가 있는데, 이 다른 재화는 대체재이거나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정리했는데, 이제 지금까지 배웠던 걸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면 보죠. 자, A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수요량이 변하는데 얘 원인이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대요. A의 가격에 의해서 변했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량의 변화죠. 수요량의 변화라고 해요. 이 의자는 빼도 괜찮아요. 수요량 변화,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근데 얘들은 방향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법칙이라고 했던 게 있어. 그 법칙이 뭐냐면 수요 법칙. 무조건 가격이 제시되면 살 거다 안 살 거다를 결정할 수 있는 법칙이 있었죠. 수요 법칙. 얘가 만약에 비싸면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이 수요량의 변화에서는 이 커질 때 작아지는 반비례 관계에서 수요 법칙을 무조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수요 법칙은 반대를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다. 무조건 가격부터 출발해서 양까지 끝날 때만 적용하는 법칙이 수요 법칙이에요. 자,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가 일어났으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되겠죠. 곡선 위에서 여기 있는 점이 움직여야 될 거예요. 얘가 P이고 얘가 Q라고 했을 때, 그럼 이런 경우에 가격이 비싸졌어요. 비싸지면 안 산다가 나와야죠.
수유량의 변화니까 곡선 위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기 있는 점이 위로 갈까요? 아래로 갈까요? 가격이 비싸졌어. 비싸지면 위로 가야죠. 비싸졌으니까 얘가 올라가냐 내려가냐는 건 비싸냐 싸냐를 얘기하죠. 자, 비싸졌으니까 어떻게 간다? 위쪽으로 이렇게 점이 상향으로 가야 돼요. 정확히 따지면 올라가고 왼쪽 갔죠. 올라가고 왼쪽 간 거잖아요. 비싸져서 안 사게 된 거예요. 이렇게 수량이 줄었으니까. 근데 이제 수량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위에서 움직이니까 여기 있는 점이 상향으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A의 수유량이 변하는데 자, 일단 잠깐 여기서 얘 수유량의 변화에서 관심 있는 그 재화는 A예요. A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A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A가 중요한 거예요. 양이 변하는 A가 해당 재화예요. 그래서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 A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하고, A 수량이 변하는데 얘가 A 가격이 아니라 소득에 의해서 변할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죠. 해당 재화는 뭐예요? 양에 붙어져 있는 A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를 A의 수요의 변화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소득이 늘어나면 A를 많이 살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나타나면 곡선 자체가 움직인다 그랬어요. 좌측인지 우측인지 이쪽으로 이동할 건데, 양이 증가했으니까 어느 쪽으로 간다? 우측으로 가요? 좌측으로 가요? 우측으로 가겠지. 그래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중요한 거, 여기에 만약에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가격 상승 예상. 여기에 의해서 A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이건 A가 해당 재화니까 A의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돼. 가격이 변한 게 아니라 예상이니까 심리가 변한 거예요. 마음 상태가 변한 거죠. 올라갈 거로 예상했으니까 산다 안 산다? 산다. 그럼 수요곡선이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수요의 변화가 일어나서 우측으로 이동하는 것을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해요. 우측으로 갔으니까 이걸 줄여서 수요 증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거, 여기 만약에 B 가격이 변했어요. B 가격이 올랐어. 자, 그랬더니 A의 수요량이 증가했대요.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죠. A와 B가 뭐가 있으면 관련이 있는 재화라면, 이 두 개의 재화가 관련성이 있다라면 다른 재화의 가격이 해당 재화의 양을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오늘 이제 배우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그래서 B의 가격이 비싸지면 B를 안 사고 대신 A를 사는 경우가 있어요. 관련이 있다라면 다른 재화 가격이 해당 재화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A의 수요의 변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해당 재화 가격이 변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변하게 되면 이 변화를 수요량의 변화, 곡선 위에서 움직이는 거고, 비싸지면 올라가야죠. 올라가야 되고, 싸지면 내려가야 되겠네. 이거 얘기하는 거고, 해당 재화 가격이 아닌 다른 요인에 의해서 해당 재화의 양이 변하면 이걸 수요의 변화라고 하고, 곡선이 이동하는데 양이 증가하면 곡선은 우측으로, 양이 감소하면 좌측으로 이동하더라. 이때 중요한 건 가격 예상이라고 나오면 예상인 거예요. 심리 변화야. 이건 모순 원인이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라고 봐야 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다른 재화 가격도 해당 재화 양을 변화시킬 수 있죠. 관련이 있을 때, 대체재든 보완재든 관련이 있으면 해당 재화 양을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 하나 뺀 나머지니까 수요의 변화를 구분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곡선 위에서 움직이든지 곡선이 움직이는지 이 두 개의 차이는 수요량의 변화냐 수요의 변화냐를 얘기하는 거고. 자, 그럼 문제 봅시다. 자, 5-1 확인학습 문제인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내용을 이 문제로 그냥 바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 배운 이유는 뭐 하려고? 문제 풀려고 해요.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문제 어떻게 출제가 되고 이렇게 어떤 것이 중요한 포인트인지를 따져본다라면 보죠.
자, 수요량은이라고 양의 수요량의 정의가 나왔어요. 용어의 정의. 얘는 중요한 건 일정 기간 유량 개념이고 가격 수준에서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산 거예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이라고 했죠. 매수하려고 하는 얘가 사전적 개념이 나와야 옳은 지문이에요. 최대 수량이다. 맞는 얘기고. 자, 두 번째. 자, 아파트 가격이 상승이 예상되면이라고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예상이에요. 예상. 그럼 아파트 가격이 오른 거예요? 아니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은 가만히 있어. 마음이 오를 거라고 기대되고 있다, 예상되고 있다, 심리가 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 오른 게 아니에요. 이래서 자, 이렇게 되면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해당자가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오를 거라고 예상, 심리 변화가 일어났죠. 그럼 얘는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라고 해야 되고, 수요 곡선 상에서 이동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이동해야 돼요? 수요 곡선이 이동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가격 오른 게 아니라 예상되었다, 심리가 변한 거다, 수요의 변화 요인인 거예요. 만약에 이게 실제 문제였다면, 2번에서 답을 체크했다면 나머지 지문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요? 안 읽고 넘어가야 돼요. 실제 문제를 풀 때는. 근데 우리는 지금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나머지 지문을 다 해석하는 거고, 여러분도 실제 문제 풀 때는 2번 딱 체크하고 안 보고 답 딱 보는 거예요. 맞았냐 틀렸냐 확인하고, 맞았으면 좋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까, 이렇게 공부해 나가야 돼요. 자, 소득이 변하면이라 그랬어요. 원인이 소득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무조건 뭐다? 수요의 변화 요인이죠. 그러면 수요의 변화가 나타난다. 맞고. 자, 가격이 상승하여 수요량이 변하게 되면이라고 나왔어요. 여기는 주택이라고 나왔죠. 근데 여기 수요량은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을 때는 앞에와 똑같은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도 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택의 수요량을 변화시키는 원인이 주택의 가격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를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그러면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 거죠. 곡선상에서 점이 이동하는데 좀 더 자세히 물어봤어요. 얘가 상향으로 가냐 하향으로 가냐라고 물어봤잖아요. 얘가 가격이 올랐어요, 내렸어요? 올랐죠. 가격 오르면 무조건 그래프에서 올라가야죠. 올라가는 쪽으로.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얘가 어느 쪽으로? 상향으로 간다. 여기까지 확인해야 돼요. 어려운 지문이고. 자, 5번에 보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이자율이 변한 거죠. 이건 뭐다? 수요의 변화죠. 곡선 이동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의 증가는 수요의 변화가 일어났는데 얘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할 때 수요의 증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자율이 낮아졌대. 그럼 대출 받기가 쉽겠죠.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살 거니까 수요의 증가가 나타난다. 맞는 얘기예요. 이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지문들은 우리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중에서 중요한 거, 핵심이 되는 지문들만을 따로 모아가지고 엮어놓은 거니까 실제 기출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예요, 사실. 자, 이 한 문제 문제로 기출 문제 여러 개를 푸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이 지문들을 다 꼼꼼히 따져보면서 다 해석하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보죠. 5-2번 문제. 자, 해당자와 가격이 수요량을 변화시키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건 뭐다? 수요량의 변화. 자, 그러면 곡선이 좌측 우측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 상에서 점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두 번째, 소득이 증가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소득이 증가하면 이건 뭐예요? 원인이 수요의 변화. 그럼 곡선이 이동하겠죠. 그래서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왔고, 여기까지는 맞는데 소득이 증가했어요. 말이 없으면 우리 정상재를 얘기하고 돈 벌면 많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많이 사니까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우측으로 가야지. 하자는 여기서 볼 필요가 없다. 상하는 따질 필요 없어요. 곡선이 이동할 때는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보면 되니까 좌가 아니라 우측으로 이렇게, 또는 우상향이라고 나올 수도 있는데 상하는 구분 줄 필요 없어요. 그냥 우측이냐 좌측이냐만 따지면 된다. 세 번째, 담보대출금리가 하락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원인이 대출금리가 나왔어. 이건 수요량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예요? 수요의 변화. 그럼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고, 곡선 상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한번 해석해 보면 금리가 하락했어. 대출금리가 낮아졌대. 그럼 대출 받기가 쉽겠죠. 그러면 수요량이 증가되겠네. 그래서 수요의 변화로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네 번째, 거래세가 인상됐대요. 거래세가 인상됐대. 세금이 인상됐대. 그럼 살까요, 안 살까요? 안 사겠지. 자, 그러면 원인이 세금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 이동해야겠죠. 곡선이 이동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세금이 인상됐으니까 안 사야 돼. 그럼 곡선이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라고 나와야죠. 우측이 아니라 좌측으로. 자, 5번에 보니까 자, DTI가 상향되면 또는 LTV가 상향되면 이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LTV, DTI가 상향되면 대출금이 많아진다 그랬어요. 대출금이 많아진대. 대출 규제를 얘기하고 대출금의 규모가 커질 수 있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 많이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살 거니까 자, 그럼 원인이 대출 규제가 나왔네.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죠. 그럼 곡선 이동해야죠. 곡선이 이동한다. 맞고. 자, 얘가 대출금이 많아졌으니까 우측으로 가겠죠. 증가하겠네. 양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그래서 옳은 지문은 5번 되겠네요. 이 경제론은 사실 저랑 같이 수업을 들으면서 보면 알겠네 이러다가도 내가 집에서 혼자 풀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서 스스로도 풀리는지 안 풀리는지를 확인하고 안 풀리면 체크해서 질문하거나 정말 모르겠다 그러면 내가 좀 더 공부를 영상을 다시 봤는데도 모르겠다 그러면 너무 알려고 막 끙끙 앓면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체크했다가 다음 순환에서 이 공부할 때 내가 좀 더 집중해서 이 지문을 잘 확인해야 되겠고 모르는 걸 좀 더 다시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체크를 해놔야 돼요. 그래 다음에 좀 더 잘 볼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거 수요 공급의 지문들 한번 해석해 보죠. 일단 옳은 지문들은 중요한 것만 몇 개 볼 거고 틀린 지문을 중심으로 볼 거고 이건 계속 볼 거예요. 1년 내내 볼 거니까. 일단 보죠. 수요량은 실제로 구매한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매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죠. 구매하려고 하는 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세 번째, 가격이 상승하면 이라고 나왔어요. 이때 가격이 제시되면 수요량이나 공급량을 바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변하는 관계의 법칙이 수요법칙. 비싸면 안 산다. 공급법칙은 비싸면 판다. 이렇게 나와야죠. 자, 비싸면 양은 뭐한다? 증가한다. 공급법칙을 얘기해야 돼요. 공급법칙. 2번도 보죠. 자, 수요법칙에 따르면 이라고 나왔어요. 비싸면 안 산다가 돼야죠. 그럼 가격과 양은 비싸면 얘가 안 산다니까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고 나와야죠. 커질 때 줄어들면 반비례를 얘기하고. 자, 그렇고 5번 한번 보죠. 5번. 자, 이거 중요한 지문이고 19에 먼 옛날에 나왔지만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단독주택가격 하락은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가 단독일까요? 아파트일까요? 지금 보니까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라고 나왔잖아요. 해당 재화는 아파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파트. 뒤에 있는 게 얘는 원인이고 결과인데 결과가 중요하니까 자, 해당 재화는 아파트인데 자,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가 맞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럼 아파트가 해당 재화니까 같은 아파트의 가격이 변해서 아파트의 양이 변할 때 이걸 뭐라고 한다? 수요량의 변화. 근데 이건 다른 재화죠. 다른 재화의 가격에 의해서 얘가 변한 거니까 이건 아파트에 뭐라고 한다? 수요의 변화라고 한다. 자, 근데 두 번째 보니까 아파트의 가격이 내려서 아파트의 가격이 변했어요.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대. 아파트의 수요량이 변했대요. 자, 그러면 해당 재화 가격에 의해서 아파트 양이 변한 거죠. 그럼 이걸 뭐라고 한다?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라고 한다. 그래서 단독주택 가격, 다른 재화 가격이 변한 것은 아파트의 수요의 변화 요인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변한 것은 아파트의 수요량의 변화 요인에 해당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 되려면 해당 재화 그 가격에 의해서만 변할 때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8번 보죠. 8번. 자, 대출금리가 하락했대요. 금리가 낮아졌다.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죠. 수요의 변화인데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대출받기가 쉬울 거예요. 자, 그럼 수요의 변화니까 곡선이 이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고 금리가 싸졌으니까 대출받아서 수요량이 늘어날 수 있겠네요.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고. 자, 9번에 중요하죠. 아파트 가격 하락이 예상되면이에요. 예상. 얘가 중요한 포인트예요. 가격이 하락한 게 아니라 하락할 거라고 예상하거나 기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량의 변화 요인이에요? 수요의 변화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수요량의 변화가 아니라 수요의 변화로 곡선 상에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곡선이 이동한다 라고 해야 되겠죠. 자, 그럼 곡선이 이동하는데 얘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겠냐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어. 자,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면 사야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사놔야 나중에 돈 번다고 생각하죠.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사요, 안 사요? 안 사야 돼.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사면 나중에 손해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떨어질 거라고 예상했으니까 하락할 거라 예상하니까 안 산다. 어느 쪽으로? 좌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좌측으로 이동한다. 10번에 보죠. 소득이 증가하면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건 수요의 변화를 얘기하고 곡선 이동하겠네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증가할 거니까 어느 쪽으로? 우측으로. 얘가 좌가 들어가면 안 되고 우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는 이제 우상향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상하는 따질 필요가 없다. 곡선 이동할 때는 우측이냐 좌측이냐.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거 배웠어요. 자, 시장 수요 곡선은 개별 수요 곡선을 합친 거라 그랬어요. 양을 합친 거야, 가격을 합친 거야? 안 배웠어 이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지난주에 배웠잖아. 우리 개별을 합치면 시장이 된다 라고 하면서 가격이 100원일 때 A가 2개 샀어, B가 3개 샀어. A, B가 같이 있는 시장에서는 100원일 때 총 5개를 사더라. 양이 합친 거죠. 양을 합쳤으니까 우리 그래프를 이렇게 되면 P고 가로축으로 하면 양이죠. 양을 합친 거야. 그럼 수직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으로 합친 거예요? 수평으로 합친 거다. 양의 합이고 양의 합 수평으로 라고 해야 돼요. 수평으로 합하여 라고 나와야죠. 이때 대답을 못한 거 보니까 이거 대답을 만약에 개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어요. P는 100 마이너스 4Q 이렇게 나왔대요. 개별 수요 곡선이 이렇게 나왔는데 얘가 만약에 2배, 이런 수요자가 2배 많아진다고 했을 때 시장 수요 곡선은 어떻게 표현하겠냐라고 할 때 2배가 많아졌죠. 양을 합친다 그랬어요. Q를 변화시켜야 돼. 그럼 2를 곱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곱한다? 2분의 1을 곱한다 그랬어요. 어디에? Q에 2분의 1을 곱한다. 이거 기억해놔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장 수요 함수는 어떻게 바뀌어질 거냐 할 때 나머지는 똑같고 P는 100, 자, 마이너스 4에다가 2분의 1 곱하니까 100 마이너스 2Q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개별이 시장이 될 때 N배 많아지면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N분의 1을 곱한다. 어디에? Q에. 이거 기억해놔야 된다. 이것만 딱 기억해놓으면 이제 개별을 시장으로 바꾸는 건 쉽게 할 수 있을 거니까 이건 기억해놔야 돼요. 이 정도는. 왜 그러냐는 건 나중에 때가 되면 가르쳐주겠다 그랬어요. 자, 여기까지가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를 구분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마 6을 보죠. 테마 6. 자, 유량과 저량은 그냥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 두 재와의 관계, 얘는 100%예요. 100%. 이거 모르면 경제론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두 재와의 관계, 대체재, 보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체관계, 보완관계. 자, 일단 유량과 저량을 한번 간단히 보죠. 우리가 이제 경제론을 공부할 때 양을 측정할 때 이 양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유량이 있고 그 다음에 저량이라는 게 있고, 영어로 유량을 flow라고 하고 저량을 스톡이라고도 하는데 이 영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일단 중요한 건 저량을 외워놔야 돼요. 저량을. 일단 유량에 해당되는 개념이 수십 가지예요. 저량도 수십 가지예요. 자, 그런데 우리 현재 우리 타 자격시험과 비슷하게 부동산학과 관련된 시험에서 나온 저량은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를 외워놓고 이게 아니면 다 유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거예요. 자, 얘는 저량은 일정 시점에서 측정하는 거고, 가장 대표적인 일정 시점은 현재예요. 이렇게 현재라고 이렇게 적어놔요. 현재라는 말 나오면 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량은 일정 기간 동안에 측정하는 양을 유량이라 그래요. 유량이면 기간이면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얼마 동안 이렇게 얘기할 때. 자, 그럼 이제 얘를 외워놔야 되는데, 자, 암기 코드가 쉬워요. 자, 자, 가,
보통부인이라고 외워놔야 돼요. 그래서 절량은 제자가 보통부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제자가 보통부인. 자, 재고나 재산, 자산, 자본, 가격, 가치, 보급률, 통화량. 통화량은 우리나라에 있는 화폐의 총량, 돈의 총량을 통화량이라고 하고, 부채는 빌린 돈을 얘기해요. 자, 일단 이 용어가 또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또 외워놔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학기를 공부하려면 용어가 다양하게 표현되니까 다양한 용어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빌릴 때, 빌린 돈을 얘기할 때, 돈을 빌렸다를 표현할 때 대부받았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말 쓰죠. 다 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빌린 돈을 얘기할 때 이걸 대부액, 대부 금액을 줄여서 대부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액. 그 다음에 대출액 똑같은 말이고, 융자액 같은 말이고, 차입액 같은 말이에요. 자, 이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 부채라고 얘기해요. 더울 때 붙이는 거 말고 빌린 돈을 얘기할 때 부채라고 한다. 다 같은 용어예요. 무조건 외워놔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적어놓고 무조건 외워놔야 된다. 자, 빌린 돈을 얘기할 때 우리가 돈을 빌렸다를 대부했다, 대출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대부액, 대출액, 융자액, 차입액 두 글자 부채, 빌린 돈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얘 대신에 부채 대신에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나와도 똑같은 말인 건 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이거 외워놔야 된다. 용어 외워놔야 되고, 인구수 또는 인구.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일정 시점에 측정하는 절량인데 이거 왜 다 그러냐를 해석할 필요는 없고 하나만 딱 예를 들 거니까, 우리가 재고라고 얘기하는 건 중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재고의 뜻은 중고. 예를 들면 한번 이런 거 보죠.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을 만들어서 팔려고 내놓을 수 있죠. 이거 주택 공급이에요. 이건 신규 주택 공급이라 그래요. 근데 이미 만들어져서 내가 쓰고 있는 주택이 있어. 내가 주택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필요 없어가지고 쓰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내놨어요. 이것도 주택 공급이에요. 맞아요. 쓰고 있는 주택을 뭐라고 하냐면 이걸 재고주택이라 그래요. 우리 전에 토지의 특성 중에 영속성에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있었죠. 없어지지 않다 보니까 쓰던 걸 토지를 거래할 수밖에 없다. 재고 시장을 발달시킨다. 이런 거 배웠어요. 재고는 중고를 얘기한다. 자, 이때 재산 한번 잠깐 이해 한번 해보죠. 재산. 제 재산이 한 10억 정도 돼요. 10억. 근데 잘 봐요. 1년 동안 황재원의 재산이 10억이다. 맞아요, 틀려요? 1년 동안 황재원의 재산이 10억이다. 재산을 얘기했어요. 재산을. 1년 동안을 얘기했어요. 제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 내 재산이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어요. 1년 동안 부동산이나 주식 가격이 일정할 리가 없잖아요.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죠. 그래서 10억이 15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도 있고 6억이 될 수도 있고 7억이 될 수도 있고 또 12억이 될 수도 있고 변하겠죠. 기간 동안에 10억으로 일정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산을 얘기할 때는 기간이 아니라 현재 내 재산이 10억이야 이렇게 시점으로 표현해야 되는 용어들이 절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시점과 관련돼서 현재 뭐야 이렇게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 절량이에요. 그럼 앞으로 이제 절량이 뭐냐 그러면 제자가 보통 부인 외워놔야 돼요. 다들 왜 이렇게 기운이 빠져있는 것 같아? 힘을 좀 내요. 제자가 보통 부인 외워놔야 돼요. 절량. 앞으로 1년 내내 유량과 절량을 구분할 때 절량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제자가 보통 부인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자, 이 제자가 보통 부인을 뺀 나머지 재고재산, 자산자본, 가격가치, 보급률, 통화량, 부채, 인구 이것 뺀 나머지는 다 유량 개념이에요. 자, 유량이 훨씬 중요한 개념이 많고 여기에 이제 훨씬 더 많은데 그냥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것이 수입과 지출 이거 합쳐서 수지라고 얘기하고 수요 공급 우리가 배우는 중요한 수요 공급 이걸 수급이라고도 하고 수요 공급이 일어나면 거래가 일어나는 거죠. 거래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문제예요. 기본 문제는 딱 여기까지만 외우면 되는데 출제자가 유량과 절량을 좀 어렵게 문제를 내겠다라고 해서 자, 응용 문제 하나 낼 때 예를 내요. 절량의 변동분이 나오면 이건 뭘로 바뀌냐면 유량으로 바뀐다라는 개념을 기억해놔야 돼요. 자, 절량이 들어갔는데
변하는 개념으로 들어가 있어요. 저량의 변동분.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A 지역에 현재 인구수가 40만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표현 맞아요, 틀려요? 인구수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건 유량이에요, 저량이에요? 저량이야. 저량이니까 현재라는 시점과 어울릴 수 있죠. 그래서 저량이다 보니까 현재라는 말과 어울려요.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여기에 인구 증가량이 1만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현재가 어울려요? 아니면 기간이 어울려요? 1년 동안의 인구 증가량이 1만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1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기간이 들어가야 얘가 저량의 변하는 값으로 연결되면 유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량이 변하는 값과 연결되어 있으면 유량으로 변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이 딱 두 가지인데, 인구 변동분이에요. 예를 본다라면 인구 변동분. 인구는 저량인데 변동분이라는 건 증가분, 감소분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자, 또는 그 다음에 여기에 많이 나오는 거 같이 나오면 이건 저량이죠. 가의 가격 가치가 저량인데 여기에 만약에 가치 상승분, 가치 변동분 이렇게 나오면 얘는 뭘로 바뀐다? 저량이 유량으로 변한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량과 저량을 구분하는 건 저량을 첫 번째 제자가 보통 부인 외우고, 자, 이것 뺀 나머지는 유량인데 이 저량에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이건 뭘로 바뀐다? 유량으로 변한다. 대표적인 것이 인구 변동분, 가치 상승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현재는 이 두 개가 나왔으니까 저량에 변하는 값이 붙어져 있으면 유량으로 변한다. 자, 유량과 저량은 이 암기하는 게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제자가 보통 부인, 일정 시점에 어울리는 거 저량 이렇게 해석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경제론에서, 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경제론에서 가장 중요한 거 세 가지를 뽑아라 할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게 대체제와 보완제예요. 대체제, 보완제. 자, 두 제와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제와의 관계. 자, 시장에서는 관련된 재화가 많이 있어요. 관련된 재화를 두 개만 딱 끄집어내 가지고 이 두 개가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대체제냐 보완제냐, 독립제란 말이 다른 책에 있을 수 있어요. 이건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신경 쓰지 마요. 아무런 관련이 없을 때 독립제란 말을 쓰는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대체제, 보완제. 자, 보죠. 대체제는 대체하는 재화라고 나온 거잖아요. 대체하는 건 비슷한 걸 대체해, 다른 걸 대체해. 대체를 한대요. 내가 소주를 먹고 싶어. 소주를 먹고 싶은데 무조건 나는 이즈백을 먹어. 진로를 딱 먹는데 진로가 없어. 그럼 대신 어쩔 수 없이 뭘로? 처음처럼이나 참이슬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먹고 싶은데 이게 없다라면 이것과 비슷한 다른 거를 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제는 비슷한 걸 대체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재화를 얘기하는데 이걸 학문적으로 그럼 뭐가 비슷한 거야? 소비할 때는 만족을 주는 정도를 효용이라 그래요. 그래서 효용 옆에다가 만족이라고 써놔야 돼요. 만족이 비슷한 재화를 이걸 대체제 관계라고 한다. 자, 대체제는 그러니까 머릿속에 대체하는 건 비슷한 걸 대체하는 거야를 절대 까먹으면 안 돼요. 비슷한 걸 대체한다. 자, 아파트와 연립은 주택으로서 대체제예요. 내 주택 하나 사고 싶은데 이거 없으면 비슷한 거 연립 살 수도 있죠. 이렇게 참이슬과 처음처럼도 당연히 대체제죠. 코카콜라와 펩시도 대체제예요. 비슷한 재화. 자, 다른 재화는 상관이 없어. 다른 재화의 관계는 없어요. 비슷한 재화이거나 두 번째가 보완적인 관계, 도와주는 관계의 재화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관련 있는 재화는 비슷한 거나 도와주는 거, 이 딱 두 개의 관계밖에 없어요. 서로 관련이 주는 건. 자, 보완제는 보완해주는 재화니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샤프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샤프심이 있어야 돼요. 자, 얘하고 얘는 서로 도와주는 거죠. 치약과 칫솔이 서로 도와주는 관계예요. 보완제 관계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러면 구분할 거예요. 많은 선생님들이 이걸 설명할 때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얘기해 주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원리에 가까운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설명이에요.
대체제는 비슷하다 그랬죠. 내가 하나를 안 샀어. 뭔가 소주를 마시고 싶은데 참이슬이 없어, 참이슬을 못 먹었어. 그럼 이걸 안 사는 대신에 다른 걸 사야 되겠죠. 대체제는 무조건 안 살 때 사는 재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두 재화를 바탕으로 했을 때 안 살 때 사거나, 이거 샀어. 그럼 다른 건 필요가 없겠네. 비슷한 건 살 때 안 사는 재화의 관계를 이걸 대체제라 그래요. 보완제는 더 쉬워. 얘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되잖아요. 샤프가 있으면 샤프심이 있어야 되니까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는 관계는 보완제인 거예요. 지금 제가 기준 잡은 건 수요량으로 따졌어. 살 때 안 사면 이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재화의 수요량의 방향이 반대로 움직이면 살 때, 하나를 살 때 다른 걸 안 산다 그러면 이건 무슨 관계? 대체제. 살 때 안 사면 대체제고, 수요량의 방향이 똑같대요. 살 때 사면 서로 도와주니까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이건 두 개가 보완제 관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우리 해석해 볼 건데, 여기서 여기에 별표 해놔야 돼요. 별표. 자, 무슨 얘기냐면 출제자는 이제 출제할 때 살 때 안 사냐, 살 때 사냐 이렇게 문제 쉽게 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낼 수도 있지만 가격부터 줄 때가 있어요. 근데 한 재화의 가격이 제시되면 우리는 무조건 법칙을 적용할 수 있죠.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를 무조건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요 법칙을 적용해서, 얘를 적용해서 이 재화를 살 거냐 안 살 거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보죠. 보면 A 재화가 비싸졌어요. 비싸졌대. 자, A가 비싸졌어요. A가 비싸졌어요. 이거 보지 말고 한번 보죠. A가 비싸졌더니 느닷없이 시장에서는 B 재화를 많이 사더래요. 자,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지? 이유는 관련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까? 대체제 관계냐 보완제 관계냐 둘 중에 하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수요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A가 비싸졌죠. A가 비싸면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바로 A를 안 산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A가 비싸니까 A를 안 산다. 그러면 결론은 A를 안 살 때 B를 산 거네. 그럼 A를 안 사는 대신에 대신 비슷한 B를 대체한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두 재화는 무슨 관계? 대체제 관계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냐 안 사냐가 나오면 쉽게 해석하는데, 가격 나올 때는 뭐를 적용해서? 수요 법칙을 적용해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로 바꿔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 A 가격이 하락했대요. A가 싸졌대. 근데 시장에서 느닷없이 B 재화를 안 샀대요. 자, 그러면 A가 싸졌는데 왜 B를 안 샀어? 라고 한다면 A와 B가 관련이 있으니까 그런 거야. 그럼 어떤 관련이 있을까를 따질 때 A가 싸졌죠. 그럼 무조건 우리는 A에 대한 수요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산다. A가 싸졌으니까 A를 산다 안 산다? 산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결론은 A를 살 때 B를 안 산 거네. A를 샀으니까 비슷한 B는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A를 사니까 B가 필요 없는 거다. 비슷한 관계다. 이걸 뭐라고? 대체제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죠. 아래 거. 자, C 재화가 비싸졌대요. 그랬더니 시장에서 느닷없이 D 재화를 안 샀대. 이걸 외워서 풀라고 하는 선생님들도 있는데, 그러면 한계가 있어요. 금방 나중에 구멍이 뚫려요. 원리적으로 해석해 나가야 돼. C가 비싸졌는데 왜 D를 안 샀지? 그럼 C와 D가 관련이 있기 때문이지. 무슨 관련일까를 따져보면, 자, 우린 수요 법칙을 무조건 적용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격만 나오면. C가 비싸졌으니까 C를 산다 안 산다? C를 안 산다. 그러면 C를 안 살 때 D도 안 산 거네. 얘 없으면 얘도 필요가 없는 거야. 서로 도와주는 관계니까.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사면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C의 가격이 싸졌어요. 그러면 C를 뭐 한다? 산다. C를 살 때 D도 샀대. 있을 때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CD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대체제 보완제를 해석하려면 살 때 안 사면 대체제, 살 때 사면 보완제. 이거 1년 동안 까먹으면 안 돼요. 근데 가격으로 제시될 수도 있죠. 가격 제시되면 우리는 사냐 안 사냐를 바꿔줘야 돼요. 무슨 법칙? 수요 법칙. 비싸면 안 산다를 적용해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정리해보죠. 우리 대체제 보완제 정확히 알고 있는지. 연습 문제예요. 이건 교재는 없고 교재 이제 다른 문제 풀 건데 바로 한번 제가 확인 문제로 좀 넣어놨는데 보죠. A 가격이 비싸졌어요. B 수요가 증가했대. A가 비싸질 때 B 수요가 증가했대요. 그러면 A가 비싸졌는데 왜 B를 많이 샀어? 관련이 있기 때문이겠지. 어떤 관련이냐라고 할 때 A가 비싸지면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그러면 결론이 A를 안 살 때 B를 산 거네. 안 살 때 샀으니까 A, B는 어떤 관계? 대체제 관계. 대체제 관계라고 해도 되고 대체 관계라고 해도 돼요. 제를 빼도 괜찮고. 두 번째 보죠. C의 수요량이 증가했대. 이건 가격 나온 게 아니에요. C를 많이 살 때 D를 또 많이 샀네. C를 많이 살 때 동시에 D도 많이 샀대. 있을 때 있었다는 얘기죠. 필요하다 서로 도와주는 관계인 거죠. 그럼 C와 D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3번에 보죠. 아파트 가격이 올랐대요. 근데 대체제인 오피스텔. 그러니까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이미 대체제라고 나왔어.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살 때 안 사거나 안 살 때 산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죠. 아파트 가격이 비싸졌대요. 그럼 수요 법칙을 적용하면 아파트는 산다 안 산다? 비싸면 안 산다. 아파트 안 산다가 나왔어요. 근데 대체제니까 안 살 때 산다. 그럼 오피스텔은 뭐 한다? 산다. 그럼 오피스텔 수요는 뭐 한다? 증가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오피스텔 수요는 증가할 거예요. 자, 4번에 보니까 E의 가격이 상승할 때 E와 보완제인 F의 수요는 어떻게 변하겠냐라고 나왔어요. 보완제라고 나왔어. 자, E가 가격이 비싸졌죠. 그럼 E에 대해서 우리 수요 법칙 적용하면 비싸면 안 산다. 그럼 E를 안 살 때 E를 안 산다. 근데 보완제라고 나왔어. 보완제는 살 때 사거나 안 살 때 안 산다. 얘 안 사니까 얘도 뭐 한다? 안 산다. 그러면 이 F의 수요는 뭐 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나올 수 있겠네요. 마지막에 자, A 가격이 5% 상승할 때 B의 수요는 10% 증가했고 C의 수요는 5% 감소했다고 나왔어요. 우리가 무슨 관계냐? A와 B가 무슨 관계고 A와 C가 무슨 관계냐라고 할 때는 퍼센트는 중요하지 않아. 살 때 안 사냐, 살 때 사냐가 중요한 거죠. 근데 처음에 나올 때 A의 가격이 나왔어. 가격이 올랐대요. 그럼 A를 산다 안 산다? 안 산다. 수요 법칙이죠. 비싸면 안 산다. 그래서 가격 나오면 무조건 수요 법칙을 쓸 수 있으니까 자, A를 안 살 때 쭉 보니까 B를 샀어. A는 안 살 때 B를 샀대. 그럼 A와 B는 무슨 관계? 대체제, 대체 관계고 이때 A 안 살 때 C는 안 샀어. 안 살 때 안 샀으니까 A와 C는 무슨 관계? 보완제 관계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게 이제 대체제 보완제 관계예요. 이걸 바탕으로 1년 내내 경제론에 이 내용이 무조건 다 들어가 있어요. 각각 내용마다 다 들어가 있어요. 대체제 보완제 관계를 해석하는 내용들이. 그래서 잘 정리해서 연습해야 되고. 자, 문제를 간단히 풀기 전에 시간이 돼서 우리 잠깐 쉬었다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고 있어. 전 스마트 패스에서 시간의 압박이 좀 있어. 어찌됐거나 잠깐 쉬었다가 쉬는 시간을 10분 말고 한 7분만 해. 7분만 쉬었다가 수업 시작할 거니까 네, 7분 정도 쉬었다가 보죠.